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11월 1일 날 있었던 유통관리사 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목 유통물류 일반부터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시험의 제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최근 시험이 조금 기출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좀 문제 은행식으로 좀 쉽게 나왔었는데, 이번 시험은 조금 특이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 같은 경우는 25문제 중에서 물류 파트에서 10문제 이상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인적 자원관리 파트에서 5문제. 그 다음에 유통 경영 관련해가지고 한 9문제 정도, 그 다음에 재무관리 문제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 파트가 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물류 파트를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학생들은 좀 점수가 좀 나왔을 것 같고, 물류 파트를 조금 등한시한 학생들은 좀 점수가 좀 덜 나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물류의 합리화에 관련된 문제이고, 가장 기본적인 물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의 합리화라 하면 일단 뭡니까? 그쵸? 비용을 절감시키고 and 뭡니까? 서비스의 질을 올리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물류의 공동화라든가 표준화라든가 자동화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 동그라미 1번. 생산비 절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류 합리화를 추구한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물류 합리화라는 것이 문제 1번이죠. 물류의 합리화를 한다라는 것은 일단 비용 절감 측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비용 절감. 어떤 걸 통해서,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류의 공동화라든가 아니면 표준화, 또 하나는 자동화 이런 것들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 물류의 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죠. 전문화 이런 걸 통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비라든가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는 일단 한계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생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생산비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원가 부분이죠. 그 다음에 사람을 잘라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부분에서 비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더니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류 합리화란 비용 절감을 하고 and 동시 플러스 뭡니까? 서비스죠. 서비스의 질을 일정 부분만 올리는 거예요. 비용 절감은 많이 하고 서비스 질은 일정 부분만 올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두 가지의 관계는 어때요? 비용을 절감하는데 서비스의 질이 같이 올라가긴 어려워요. 비용 절감하면 서비스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류란 파트에서는 특이하게도 이런 이율 배반적인 관계이지만 일정 부분 서비스 질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 물류를 합리화하다 보면 공동화하고 표준화하고 자동화하고 전문화하다 보면 뭐가 발생을 해요? 물류 파트에서 물류의 대량화가 생기죠. 대량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대량화가 가능하다는 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거고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건 비용을 절감시키는 동시에 어떻습니까? 대량화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전문화할 수 있는 거죠. 물류 전문 기업이 탄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류 전문 기업들은 물류만 주구장창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분업화를 통해서 전문화를 통해서 질이 올라간다는 거. 조금은. 아주 많이 올라가는 않지만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1번, 2번, 3번들은 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 보시면 물류에 대한 고객의 요구들은 동일하고 단순합니까? 어때요 지금은? 상당히 세분화되고 다원화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구 자체도 어때요? 다양한 욕구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요구들은 동일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 다양하다라고 표현하면 맞겠다. 그래서 4번은 틀렸다라는 거죠. 틀렸다라는 거. 1번, 2번, 3번, 4번은 다 정답에 맞다. 정답은 4번이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문제 2번도 물류에 관련된 문제죠. 문제 2번도 물류의 공동화에 관련된, 공동화의 효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물류의 공동화에 대한 설명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 문제는 또 쉽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번은 물류의 공동화인데요. 물류의 공동화. 이 공동화를 하면 이런 거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무슨 컨테이너가 하나 있으면 이제 컨테이너 혼자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중 이만큼만 내가 지금 쓰는 거예요. 이만큼만 쓰더라도 컨테이너 하나 다 빌린 비용을 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 3분의 2에 해당한다면 나머지 3분의 1은 다 못 채워도 이거 컨테이너 하나에 대한 비용을 다 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물류의 공동화를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물류의 공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때요? 그렇죠? 이거는 같이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3분의 2만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3분의 1을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물류의 공동화라는 거 아주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성물의 소량화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죠. 물류 공동화를 쓰다 보면 어때요? 지금 요만큼 3분의 2만큼만 실었는데 다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대량화가 되는 거죠. 대량화. 그 다음에 정보의 네트워크화. 다 채우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한 거죠. 물류 정보 시스템도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차량의 유동성도 향상되고 유동성이 향상된다는 건 여러 번 갈 거를 한 번만 가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배송 효율성도 향상이 되고 다빈도 소량 배송에 의한 서비스 확대도 된다 이런 부분. 정답은 1번이다. 1번. 문제 3번입니다. 한 제품의 연간 수요가 12,480개이고 주문 비용이 5,000원, 제품 가격이 1,500원, 연간 보유 비용이 제품 단가의 20%이다. 주문한 시점으로부터 주문이 도착하는 데는 2주가 소요됩니다. 이때 ROP, 재주문점은 얼마입니까? 가로 1년을 52주, 1주 기준으로 하면 재주문하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재주문점에 관련된 문제예요. 재주문점. 영어로는 ROP라고 그러죠? 리오더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주문점에 관련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공식 중에 하나가 나온 거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공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조달 기간 동안에 평균 수요량이죠. 조달 기간 동안의 평균 수요량 더하기 안전재고. 이 공식을 많이 써요. 공식을.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안전재고에 대해서는 이것만 구하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안전재고는 어떻게 구하냐면 안전개수 곱하기 안전개수란 게 상수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곱하기 루트 조달기간 그 다음에 수요의 표준편차. 이런 공식을 표준편차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공식이 또 하나 있죠. 두 번째 공식.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재주문점 관련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때는 일일 평균 수요 그 다음에 곱하기 조달 기간이라는 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일일 평균 수요 곱하기 조달 기간 이 공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 공식을 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자료에 주어졌는지만 일단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료에서는 어떤 게 안 주어졌냐면 이 안전재고에 관련된 자료들이 주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나와 있는 일일 평균 수요를 구하셔야 돼요. 일일 평균 수요. 어떻게 구하냐? 연간 수요가 12,480개가 있대요. 연간 수요가 12,480개. 나누기, 이거 연간이니까 1년이잖아요. 1년이면 며칠로 나눠야 365일로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가로 보면 1년을 52주로 한다고 그랬어요. 52주. 52주 7일 곱하면 364일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조달기간. 조달기간 얼마냐면 2주가 걸린대요. 주문한 시점부터 주문이 도착하는데 얼마? 2주, 14일이 걸린다는 거죠. 14일. 이렇게 곱하면 정답이 나오겠습니다. 480개죠. 약 480개.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공식에서는 안전재고 부분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첫 번째 공식으로 구할 수 없고 두 번째 일일 평균 수요 곱하기 조달 기간으로 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번은 공식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두 개 있었다라는 거 그 부분이 포인트였다. 문제 4번 보시죠. 문제 4번 보시면 화주기업과 제3자 물류기업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것은 해서 이것도 물류에 관련된 문제죠. 특히나 제3자 물류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3자 물류가 뭔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 4자 물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시험에 계속 나왔었죠. 여러 번 출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에서는 1자 물류 그 다음에 2자 물류, 그 다음에 3자 물류,
4자 물류 관련된. 문제에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1자 물류는 생산은 내가 하는 거죠. 내가. 생산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물류도 내가 하는 거죠. 생산도 내가 하고 물류도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다음에 내가 수배송 다 하는 거죠. 2자 물류는 생산은 내가 하고 물류는 내 새끼회사, 자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물류 자회사들이 해주는 거. 제3자 물류는 생산은 내가 하고 물류는 물류 전문기업이 하는 거죠. 전문기업이. 이거를 제3자 물류라고 그래요. 제3자 물류.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생산하고 물류 전문기업이 물류를 해주는 거잖아요. 둘 간에 뭐가 필요합니까? 뭔가 협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문제 1번, 동그라미 1번. 물류 업무에 대한 의식을 갖다가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공유, 중요하죠. 두 번째, 전략적 제휴에 의한 물류 업무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다른 말로는 전략적 제휴라고 해요. 이 부분. 제3자 물류를 갖다가 전략적 제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제휴 내지는 뭐 아웃소싱과 비슷하죠. 아웃소싱과 비슷한데 아웃소싱은 이건 단기적인 개념이라면 제3자 물류는 요거는 뭐예요? 장기적인 개념이죠. 장기적인 개념. 장기적인 개념이고 또 어떻습니까? 장기적인 계약에 의한 것들이고 그렇죠. 협업을 필요로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4자 물류는 뭐냐면 제3자 물류랑 비슷한데 얘는 제3자 물류에다가 플러스하기를 뭐예요? IT 기술 이런 것들 아니면 뭐예요? 또 컨설팅 기능 이런 것들을 더 부과시키는 게 제4자 물류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정보의 비공개를 통한 효율적인 물류 업무 개선 노력한다고 했는데 정보를 비공개해버리면 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협업도 안 되고 뭐예요? 물류 업무 개선도 안 된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업 내지는 정보의 공유다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3번이다. 3번. 3번이 틀렸습니다. 나머지 4번, 5번은 맞겠죠. 문제 5번 보죠. 문제 5번은 조직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물류도 이제 조직이 있으니까 물류 경영 파트에서 나오는 거죠. 조직 내 갈등에 관련된 문제죠. 컨플릭트. 조직 내 갈등의 생성 단계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잠재적 갈등, 지각된 갈등, 감정적 갈등, 표출된 갈등, 갈등의 결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잠재된 갈등은 뭐예요? 컨플릭트 중에서 잠재된 게 있어요. 이거 뭐냐면 뭔가 쌓여 있는 거죠. 아직 물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쌓여 있단 말이에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조건들이 형성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걸 우리는 잠재적 갈등이죠. 포텐셜이라고 그러죠. 포텐셜. 이미 뭔가 형성되어 있고 여기에 조그만 충격만 두면 탁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잠재적 갈등,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까? 아니요. 갈등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튀어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모든 조건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는 잠재적 갈등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1번은 틀렸다. 2번 지각된 갈등은 상대방에게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감을 지각하는 것. 3번 감정적 갈등,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긴장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 너무 쉽죠? 이거는. 정답은 1번이었다. 문제 6번 보죠. 문제 6번도 물류에 관련된 문제고요. 물류와 관련된 고객 서비스 항목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주문 인도 기간은 고객이 주문한 시점부터 상품이 고객에게 인도되는 시점까지를 얘기한다. 주문 인도 시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리드 타임이라고 그러죠. 리드 타임. 문제 6번. 문제 6번. 이거 리드 타임이라고 리드 타임. 주문 시점부터 납품되는 시점이죠. 도달되는 시점, 고객한테 도달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이 시간을 우리는 리드 타임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주문 인도 시간. 2번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려면 정시에 물건을 딱 적시에 갖다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재고 유지비, 배송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물류비는 감소합니까? 정시에 갖다 주려면 어때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배송에 관련돼 가지고 엄청나게 정확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야? 정보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요. 시간에 맞게 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건 어때요?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시 주문 충족률을 높이려면 재고 유지 비용, 그 다음에 배송비가 감소합니까? 아니에요. 배송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비는 감소하는 게 아니라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정답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최소 주문량을 낮출수록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그렇죠? 많이 하는 것보다 조금씩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고객의 만족도는 높아져요. 고객이 원하는 거 조금씩 많이 만들어 주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다빈도 배송으로 인해서 운송비용은 당연히 증가하겠죠. 좋습니다. 4번 주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문 처리 시스템, 고객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판매 이후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객 응대는 사후 서비스 수준과 당연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정답 2번. 7번은 공급 사슬 관리 SCM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보면 뭐 공급 사슬 관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공급 사슬 관리 관련해가지고 재고 관리 시스템이 다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린 생산이 나왔어요. 린 생산. 린, 두 번째 어질리티 이런 것들 나왔죠. 세 번째 칸반 시스템, 네 번째 뭐 Q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하나씩 보시면 7번, 1번에 뭐죠? 린 생산. 린 생산은 이게 뭡니까? 린이란 뜻이 뭐예요? 이거 동사로는 뭐 어디 기대다 뭐 이런 뜻이지만 형용사로는 날씬한 이런 거잖아요. 날씬한. 날씬한. 뭔가 뺀 이런 것들이죠. 날씬하게 뭔가를 뺐어요. 뭘 뺀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시킨 걸 우리 린 생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미국에서의 개념이고 이거랑 비슷한 게 뭡니까? 처음 만든 거는 토요타,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 토요타 자동차. 거기서 만든 시스템은 뭐냐면 Just in Time이죠. JIT 시스템. Just in Time이라고 합니다. 적시 재고 시스템이에요. 적시 재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재고를 만들지 않는 시스템이에요. 재고가 없는 무재고 시스템이죠. 필요할 때마다 그때 그렇죠. 협력사들을 통해서 부품을 갖다가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부품을 조달해가지고. 이게 무재고 시스템이죠. 그거 갖다 미국에서 도입한 개념이 바로 린이다. 린.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래서 린은 많은 생산량, 낮은 변동, 예측 가능한 생산 환경 하에서 잘 적용될 수 있다. 무재고 시스템이에요. 무재고 시스템. 도요타 자동차잖아요.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생산량, 낮은 변동, 예측 가능하니까 무재고 시스템을 썼겠죠. 그죠? 두 번째, 어질리티라는 게 있어요. 어질리티의 뜻은 뭡니까? 날렵함 이런 뜻이죠. 날렵함. 신속함, 민첩함 이런 거예요. 민첩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고객의 어떤 주문에 대해서 민첩하게 날렵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 바로 어질리티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다양성이 높고 예측이 어려운 생산 환경에서 잘 적용될 수 있다. 민첩하게 거기에 수요 변동에 대해서 그렇죠. 잘 적응하는 거예요. 대응하는 거죠. 맞습니다. 3번 재고 보충 리드타임이 짧아 지속적인 보충을 하는 경우에는 칸반 시스템 적용이 힘들다. 칸반은 뭐예요? 칸반. 그럼 3번에 칸반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칸반. 일본 말이죠, 이거. 일본 말. 간판이라고 그래, 간판. 명세서 같은 거예요. 제조 명세서 같은 것들. 이거 어디서 썼냐?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서 쓴 거예요. 여기서. GT에서 쓴 거죠. GT 시스템에서. Just in Time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재고 보충 리드 타임이 짧아서 지속적인 보충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기 힘들다? 그렇지 않죠. 지속적으로 보충해야 돼.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적용하기 힘들다가 아니라 적용하기 좋다라죠.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이 나온 문제죠.
그래서 4번 수요 예측이 힘들고 리드 타임이 짧은 경우에는 QR이 잘 적용될 수 있다. QR은 뭐야? 퀵 리스폰스는 SCM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이거는 의료 분야에 적용된 첫 번째 시스템이 바로 QR입니다. 퀵 리스폰스. 그 청바지 만드는 회사 갭인가 거기서 제일 먼저 썼죠, 이걸. 다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다. 칸반을 적용하기 좋다.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은 인적 자원 관리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구성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기억번, 확보 관리. 인사 관리에 있어서 사람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단계예요. 계획, 모집, 선발, 배치 좋습니다. 두 번째, 개발 관리. 경력을 개발해주고 이동하는 거, 부서 이동하는 거를 관리해주는 거죠. 이동 관리 좋고요. 세 번째, 평가 관리. 평가는 뭡니까? 인적 자원에 대해서 뭐래요? 인사 평가는, 인사 고과하는 거죠. 직무 분석, 그다음 인사 고과 좋습니다. 네 번째는 보상 관리. 평가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잘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요? 임금을 상승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게 바로 보상 관리죠. 보상 관리. 그러니까 임금 수준, 임금 체계, 임금 형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주는 거. 그다음에 개인 성과급, 집단 성과급 이런 것들을 고려해 주는 게 바로 보상 관리다. 거기에 비해서 리을번에 나와 있는 교육훈련, 승진관리는 뭡니까? 이건 개발관리에 해당합니다. 개발관리. 그 다음에 미음번 유지관리에는 인간관계관리, 근로조건관리, 노사관계관리 같은 것들이 있다. 문제 9번이죠. 문제 9번은 재무통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필요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무적인 것이죠. 재무적인 것, 재무상태에 관련된 것들. 재무통제, 통제란 건 뭐 컨트롤하는 거죠. 뭔가.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컨트롤하는 게 바로 통제예요. 통제에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정 조치를 유효하게 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업적의 측정이 정확하게 행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재무란 것은 뭡니까? 수치에 대한 거죠. 계량화된 지표들이란 말이에요. 정확해야 되는 거. 네 번째, 업적 평가에는 적절한 기준을 선택할 것. 다섯 번째, 계획 목표를 CEO의 의사 결정에만 전적으로 따를 것?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CEO도 있지만 CFO라고 있죠. CFO는 뭐예요? 재무 결정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단 말이죠. 그래서 CEO만 의사 결정을 하는 건 아니죠. 뭐뭐에만 우리 시험에 보면 뭐뭐에만 오직 뭐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틀린 표현들이죠. 이건 문구로도 여러분들이 국어를 좀 하셨으면 상식적으로도 맞힐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계획 목표를 CEO의 의사 결정에만 전적으로 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 의사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무라면 재무 쪽에서는 누구예요? CEO도 있지만 CFO라고 있잖아요. F가 파이낸셜이에요. 파이낸셜 오피스예요. 치프. 우두머리라는 뜻이잖아요. 뭐 파이낸스에 돼가지고 파이낸스 재무 쪽에는 이 사람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CEO, CFO, 뭐 CTO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술 담당 이사잖아요. 이 사람이 가장 높은 기술 개발 관련돼서 이 사람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CEO만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 정답은 5번입니다. 뭐뭐만 오직 뭐 이런 표현하면 이게 무조건 정답이에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10번 기업의 경쟁 전략 중 조직의 규모의 유지 및 축소 전략에 옳지 않은 것은 조직 규모를 유지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렇다면 지문에는 뭐가 나와야 돼? 유지하거나 축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다운사이징 뭐예요? 기업의 규모를 줄이는 거잖아요. 다운사이징. 인력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고 이런 것들이죠. 왜 줄여요? 이거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집중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나오면 마이클 포터가 나오는 거죠. 집중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이클 포터의 본원적 우위에 보면 세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우위, 하나는 차별화 우위, 하나는 집중화 우위잖아요. 이 집중화 우위는 뭡니까? 특정은 어때요? 어떤 지역이라든가 특정 시장에 그 특화시킨 거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또 집중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몰빵하는 거죠. 우리 시쳇말로 몰빵입니다. 몰빵한다는 건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할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랑 축소 전략이랑 은 다른 거죠. 지금 뭐예요? 이건 본원적 경쟁 전략이에요. 본원적 경쟁 전략. 정답 2번입니다. 3번 리스트럭처링. 이거 뭐죠? 기업 구조 개선이잖아요. 구조 개선. 구조를 개선한다라는 건 줄일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4번 네 번째 영업 양도 전략. 내가 있던 사업부를 갖다가 팔아버리는 거죠. 필요 없으면. 그걸 통해서 축소하는 전략이죠. 5번째 현상 유지 전략. 이건 유지하는 거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10번 이런 문제 틀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다시 한번 잘 봐주시고요. 문제 11번 보죠. 문제 11번 보시면 아래 글씨상자에 설명하는 시스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문제가 좀 어려워요. 기존의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및 시스템을 하나의 생산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다품종 소량 방식에 있어서의 융통성 플러스 대량 생산에서의 높은 생산성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죠. 문제 11번. 문제 11번입니다. 11번. 11번에서는 두 가지를 다 요구하는 11번은 생산관리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생산관리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 시험에서 나오면은 조금 이거 오버된 문제이긴 한데 이게 좀 나왔어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하기 위한 뭐예요? 뭐 융통성이라고 표현됐죠. 융통성. 다른 말로는 융통성보다 유연성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쓰여요. 또 하나는 대량 생산이죠. 대량 생산하려면 뭐 대부분 소량 생산이죠.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이건 뭐 생산성이죠. 생산성. 이 두 가지를 합쳤다 이렇게 됐죠. 합쳤다.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조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특히 자동차 분야에 많이 적용된대요. 정답은 4번 유연 제조 시스템이라고. FMS라고 그래요. FMS. 이걸 다 합친 게 뭐냐면 FMS. F는 플렉서빌리티예요. 플렉서블한 건 뭐죠? 유연한 거죠. 유연한 거. 이건 매니팩처링 시스템 해가지고 유연 생산 시스템이에요. 유연 생산 시스템. 유연하게 대처하는 거죠. 특히 뭐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석유화학 제품 같은 것들. 제품 같은 것을 만들 때 이 시스템을 쓴다란 말이에요. 유연 생산 시스템. 이거는 어떻습니까? 두 개를 짬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뭐 소품종 대량 생산. 이걸 갖다 짬뽕시켰다라는 거죠. 짬뽕시켰다라는 거죠. 유연성과 생산성을 겸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일까요? 그게 유연 제조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되 그때그때 소비자 욕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반영할 수 있게끔 생산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게 바로 유연 제조 시스템이다. 정답은 4번이죠. 4번. 5번은 공급체인 관리 시스템. 이건 뭐죠? 이거? SCM이죠. SCM. 전사적 품질 관리 시스템. TQM. 이건 품질에 관련된 거고요. 전사적 품질 경영 시스템. 이건 또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적시 생산 시스템. 이건 GT죠. Just in time. 정답은 4번밖에 없어요. 4번밖에. 문제 12번. 맥킨지 사업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맥킨지라는 애가 나왔죠. 이거. 맥킨지가 나왔어요. 이번엔 BCG 매트릭스가 안 나오고 BCG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12번에서는 원래는 GE 맥킨지죠. 매트릭스 문제가 나왔어요. BCG가 시장 성장률, 그 다음에 상대적 시장 점유율만 가지고 이제 했기 때문에 사업부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나눴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다는 그 비판하에 나온 게 바로 GE 맥킨지죠. 이거 아웃칸이죠. 아웃칸. 아웃칸. 여기 두 가지 지표가 돼 있어요. 하나는 산업의 매력도. 산업의 매력도란 건 이거는 외부적인 거죠. 외부적인 거. 또 하나는 사업의 강점. 이건 내부적인 거죠. 내부적인 거. 이거 우리 회사 자체만의 강점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라고 표현됐나요? 사업의 경쟁력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의 경쟁력. 우리 사업의 경쟁력이 높냐 낮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이 세 칸을 갖다가 우리는 얘는 청신호, 밑에 이 세 칸을 적신호라고 그래요. 적신호. 대각선으로 있는 이 세 칸을 갖다가 뭐예요? 황신호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산업의 매력도 외부적인 지표는 뭐가 있고 내부적인 지표에는 뭐가 있냐 이거죠.
산업의 매력도 외부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시장 전체적인 거죠. 그래서 시장 성장률이라든가 시장의 규모라든가 진입 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철수 장벽이라든가 아니면 기술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산업의 매력도라는 거죠. 이거 외부적인 거잖아요. 외부적인 거. 시장 성장률 좋죠. 중요하잖아요. 시장 자체가 커지는지 여부. 그다음에 시장의 규모 중요하죠. 진입 장벽이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외부적인 산업 매력도에 관련된 거고, 또 하나 사업의 강점 내지는 뭐 사업의 경쟁력, 이거 내부적인 거잖아요. 우리 기업의 강점, 우리 기업의 경쟁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뭐 있어요? 시장 점유율, 대표적인 게 이거죠. 우리 기업이 시장에서 얼만큼 점유하고 있는지, 제일 많이 점유하고 있으면 1등이면 어때요? 그거는 강점이잖아요. 강점, 내부적인 강점이죠.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유통 시스템에서 내 강점이 있다라든가 뭐 기술력이 좋다라든가 아니면 제품이라든가 서비스에 있어서 품질이 높다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포함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뭡니까? 사업의 강점 내지는 사업의 경쟁력 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 정답은 4번이죠. 산업 성장률 이거잖아요. 이거. 산업 매력도, 산업의 성장률, 시장 성장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기술적인 변화의 정도, 시장 규모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정답은 4번이다. 13번은 너무 쉽습니다. 정량적인 측정 변수에 해당하는 정량이라는 건 뭐예요? 숫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숫자로. 그렇다면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비정량적인 거 뭐라고 그러죠? 정성적인 거죠. 정성적인 거. 숫자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숫자예요. 1번 보세요. 세분 시장의 수, 악성 부채의 비율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도 비율, 네 번째도 비율, 다섯 번째도 불평 건수, 방지 비용 다 뭐예요? 숫자로 나타내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브랜드의 경쟁력이라든가 신기술의 독특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하죠. 정성적인 평가 기준이에요. 이거는. 정답은 3번. 문제 14번. 문제 14번도 뭐 거저 맞히라고 주는 문제죠. 아래 글상자 내용은 유통경로의 필요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기억부터 미음번에 들어갈 용어 순서대로 옳은 것은 유통경로가 왜 필요한지 내지는 뭡니까? 중간 거래상이 왜 필요한지 이거잖아요.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잖아요. 계산 문제도 여러 번 나왔었죠. 두 번째는 유통경로상 수행되는 수급 조절, 수배송, 보관, 위험 등을 갖다가 생산자와 유통기관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업하라는 나누라는 얘기죠. 나누라는 거. 세 번째, 변동비 우위의 원리잖아요. 제조업체는 뭐예요? 고정비가 많고 유통업체는 유통하는 애들이잖아요. 고정비가 별로 있을 이유가 없다. 대부분 다 변동비다. 변동비. 이거 말고도 또 분업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 있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4번이다. 4번. 문제 15번은 별표죠. 15번 별표. 15번도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다. 이번 시험에 마이클 포터에 관련된 문제가 여러 문제 지금 출제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마이클 포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5가지 힘. 또 하나 아까 했던 뭡니까? 그 본원적 우위에 관련된 내용. 또 하나는 지금 나와 있는 가치사슬. 몇 번이죠? 15번. 밸류체인. 이런 그래프, 이런 표가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이윤. 여기 뭐냐면 위에는 지원활동. 여기는 주된활동. 주된활동 내지는 본원적 활동이라고 그러죠. 얘네들이 잘 어우러지면 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거죠. 부가가치 창출을 보는 거예요. 그중에 주된활동, 뭐예요? 주된활동.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물류 투입. 물류가 투입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사내물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생산 운영하는 거죠. 생산 운영. 영어로는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물류 산출. 물류 산출이란 건 물류 아웃바운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매물류예요. 판매물류. 그 다음에 또 판매. 뭐 마케팅 앤 영업이라고 그러죠. 마케팅 앤드 뭡니까? 영업. 그 다음은 서비스. 1년의 활동이에요. 1년의 활동. 이게 다 주된 활동이에요.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산하고 생산 앞뒤에 있는 물류.
근데 마케팅, 영업, 그다음에 서비스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주된 활동이라는 거죠. 지원 활동은 얘네들을 다 지원해주는 서브 활동이란 말이에요. 서브 활동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프로큐어먼트, 조달이라는 게 조달. 조달도 물류 하나지만 지원 활동으로 여기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하부 구조라는 게 있어요. 기업 하부 구조. 또 기술 개발, R&D죠, R&D. 또 대표적인 지원 활동 또 뭐 있어요? 재무 관리 같은 것들. 재무 관리, 인적 자원 관리죠. 관리.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원 활동이다. 저걸 알면 너무나 쉽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1번 보시면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기업 활동을 여러 세분 활동으로 나누어 활동 목표 수준과 실제 성과를 분석하면서 외부 프로세스의 문제점. 이거 외부가 아니죠. 이거 내부적인 거잖아요. 이거 내부적인 거. 틀렸죠? 2번. 기업의 가치는 보조 활동과 지원 활동의 가치 창출 활동에 의해 결정됩니까? 기업의 가치는 지원 활동과 추진 활동, 특히 뭡니까?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틀렸고요. 세 번째. 핵심 프로세스에는 물류 투입, 운영 생산, 물류 산출, 마케팅 영업, 인적 자원 관리 아니죠? 여기 다 맞는데 인적 자원 관리 여기 들어가 있죠. 지원 활동이잖아요. 4번 지원 프로세스에는 기업 인프라 이거죠. 기업 하부 구조. 인프라 스트럭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R&D, 그 다음에 구매, 조달 이거죠. 조달, 프로큐어먼트. 왜 서비스는 어디 있어요? 여기잖아요. 이거 주된 활동이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정답은 5번이다. 문제 16번. 유통 구조를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간상을 결정하는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나온 문제. 이런 문제는 나오면 뭐 틀리라고 낸 문제죠, 이거. 근데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딱 보면 또 쉬워요.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1번 시장 요인, 2번 제품 요인, 3번 기업 요인, 4번 경로 구성 요인, 5번째 환경 요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 요인, 제품 표준화. 제품에 대한 표준화는 뭐겠어요, 이거는? 시장 요인이 아니라 제품 요인이죠, 제품 요인. 틀렸죠? 2번 제품 요인, 기술의 복잡성. 그러니까 제품의 표준화라든가 제품에 대한 제품을 만드는데 기술이 복잡한지 여부는 다 제품 요인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기업 요인. 기업 요인은 뭐예요? 기업 요인은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예요. 4번에 재무적인 능력. 이건 기업의 요인이죠. 근데 기업 요인 중에 하나가 또 통제에 대한 욕망. 통제하는 거. 조직적인 통제, 재무적인 통제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다 기업적인 요인이에요. 기업 요인. 기업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업 요인은 시장 규모는 뭐예요? 시장 요인이죠. 그거는 시장 요인.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시장 규모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시장 요인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제품 표준화는 제품 요인에 해당한다. 너무나 쉬운 거였습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업 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재무적인 능력이라든가 통제에 대한 욕망이더라.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에는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것들만 나와 있어요. 환경 요인이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이런 문제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보면 또 맞을 수도 있는데 처음 보기 때문에 좀 어려웠겠죠. 17번은 그냥 주는 문제였어요. 한정 기능 도매상. 한정 기능 도매상 뭐 있어요? 현금 트럭, 현금 도매상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뭐 진열 도매상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직송 도매상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문제에서는 문제 포인트가 딱 주어졌죠. 짝대기가 2개 있는데 두 번째 짝대기 보시면 주로 목재나 석탄과 같은 원자재를 주로 취급하더라. 원자재라든가 목재라든가 아니면 중장비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면 뭐 직송 도매상이잖아요. 드랍시퍼. 정답 3번이죠. 3번. 네, 18번 소매상의 분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옳은 것은 1번 일정한 형태의 점포 유무에다 점포가 있는지 유점포인지 무점포에 관련된 내용이죠. 내용 점포 소매상
점포 소매상은 점포가 있는 유점포상이고요. 자판기 등의 무점포 소매상, 얘네들은 무점포 소매상이고 온라인 매장은 제외됩니까? 아니죠. 온라인은 대표적인 뭡니까? 무점포 소매상이잖아요. 1번 틀렸죠. 2번 마진 및 회전율에 따라서는 이게 뭐예요? 마진 및 회전율에 따른 거는 리을번에 나와 있는 거죠. 회전율 고죠, 마진율 고죠. 디귿번 상품의 다양성, 구색에 따른 거 뭡니까? 니은번에 나와 있는 다양성, 구색에 관련된 거죠. 상품의 넓이는 다양성, 상품의 깊이는 전문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리을번 소유 및 운영 주체에 따라서는 독립된 소매 기간인지 체인점인지 직영점인지 이런 것들이죠. 그 리을번은 디귿번이랑 매칭이 돼야 맞는 거고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 완전 서비스인지 한정 서비스인지 아니면 셀프 서비스인지 정답은 미음번이다. 미음번. 문제 19번 보시죠. 19번은 조직 내 갈등 수준에 관련된 내용이고 19번 보시면 19번은 뭐죠? 컨플릭트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갈등. 이 갈등이라는 놈이 재밌어서 갈등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우리 갈등하면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이 긍정적인 면도 상당히 있는 거죠. 갈등 관계가 항상 안 좋은 것만 긴장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긴장감 때문에 어때? 생산성이 더 높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영업부서 1팀, 영업부서 2팀 있으면 뭐예요? 갈등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서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갈등 관리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히 관리하는 거죠. 적절히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절히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옳은 것은 경영자는 적당한 갈등 수준을 유지하면서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조직에서 갈등 수준, 성과는 항상 정비례해요? 그렇지 않아요. 2번 A에서 갈등은 순기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순기능은 B죠. B. 가장 높잖아요. 생산성이. 별것도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런 문제였습니다. 문제 20번. 기억부터 디귿에 들어갈 용어 순서대로 나열하세요. 이런 문제죠. 뭐뭐란 물류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의 조업도의 증감, 관계없이 물류의 조업도 생산성이잖아요. 물류의 생산성, 생산을 많이 하면 같이 증가하는지 그거랑 상관없이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기억본에서는 물류의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는데 뭐예요? 고정비란 거죠. 고정비는 많이 생산하던 적게 생산하던 항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감가상각비라든가 화재보험료라든가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 니은번은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고객한테 인도될 때까지, 그렇죠? 판매 시점부터 인도될 때까지 판매 물류잖아요. 판매 물류. 정답은 3번이죠. 3번. 이 문제도 상당히 쉬웠어요. 21번 수배송 물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배송. 수배송이라는 건 수송과 배송을 합친 거죠. 수송은 장거리 운송, 배송은 단거리 운송이죠. 최종 목적지까지 가져가는 것. 수배송의 기능, 분업화를 촉진시킨다. 그렇죠? 수송과 배송 나눠 있는 거니까. 두 번째, 재화 용역의 교환 기능을 촉진시키더라. 세 번째,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가능하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킨다. 그래서 운송이란 건 뭐예요? 생산지와 소비지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배송을 통해서 목적지까지 갖다 주는 거잖아요. 최종 목적지까지. 장소적 효용을 발생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거기서 규모의 경제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문명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되기는 하나 지역 간, 국가 간 유대를 강화시키지 못한다.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정답 4번이에요. 4번. 이건 딱 읽으면서 감이 딱 오죠. 4번 너무 이상한데? 그냥 찍으면 정답이죠. 이런 것들은. 22번, 기업에서 직면하게 되는 경쟁 환경의 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 뭐죠? 경쟁 환경, 수평적, 수직적, 업태적 뭐 이런 것들이죠. 수직적 경쟁. 우리 수직적 경쟁 보시면 몇 번이에요? 22번. 수직적 경쟁이라 하면 뭡니까? 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얘네들 간의 관계잖아요. 위아래 관계. 전방 흐름, 후방 흐름. 수직적이죠. 이거 수직적. 수직적 갈등이라 하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아니면 얘랑 얘 간의 그 갈등이 있는 거죠. 최근에 가장 많은 수직적 갈등은 생산자와 누구예요? 소매상 간의 갈등이에요. 소매상. 우리나라에 지금 도매상은 상당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특히나 소매상들이 대형화되면서 우리 대형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대형 마트라든가 뭐 이런 애들, 뭐 이마트, 홈플러스, 뭐 롯데마트 다 대기업이죠. 얘네랑 갈등 관계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PB, 얘는 NB. 이 관계가 있는 거죠. 수평적이라는 건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죠. 백화점, A 백화점, 백화점, B 백화점, 그렇죠?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 그게 수평적 갈등. 아니면 같은 라인에 있더라도 백화점과 뭐야? 대형마트. 종이 다르잖아요, 얘네들. 이거 뭡니까, 이거? 업태. 업태가 다른 거죠. 업태 간 갈등이라고 그래요. 특히 대형마트랑 가장 갈등 관계 있는 애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둘 다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이에요. 하지만 둘 간에는 앙금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 관계에 있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경쟁은 협력업체 경쟁이 아니죠. 이거 수평적 경쟁이죠. 수평적 경쟁. 정답 5번입니다. 23번. 아래 글상자 A의 인터뷰 사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잘 읽으면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병원 호스피스로 몇 년 동안 봉사했어요.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려주며 그들의 손발이 되어 주는 게 기뻤죠. 그러다가 뭔가 반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간병인으로 채용됐어요. 돈을 받기 시작한 게 돈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채용되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예전과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 같은 행복감, 직무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게 돈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외재적 보상이에요. 외재적 보상. 직무 만족감은 내재적 스스로의 보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부분이에요. 돈을 받았다는 건 외재적 보상. 내 스스로 직무에 대한 뿌듯함이라든가 보람이라든가 이거는 내재적 보상이라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외적인 보상에 의해서 동기 유발이 되어 있는 경우에 급여 지급과 같은 내적 동기. 급여는 뭐야? 돈 받는 거. 내적 동기가 아니라 외적이요. 내재적이 아니라 외재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외재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 틀렸고요. 24번. 기업의 가치를 하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어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용어.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이거는 자본비용이라고 해요. 자본비용. 24번. 24번 보면 자본비용이란 개념이에요. 자본비용. 캐피탈 코스트인데 특히 뭐예요? WACC라는 게 있어요.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이에요. 자본비용. 가중평균 한다란 말이에요. 웨이티드 에버리지 이렇게 하죠. 가중평균 하는데 자본비용인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타인자본에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타인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자기자본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타인자본, 다른 말로는 부채죠, 부채. 돈을 빌린 거죠, 돈을 빌린 거. 자본이란 건 두 가지가 있다. 타인자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자본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내 돈, 자기자본으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돈을 빌렸으니까 얘네 비용을 지불해야 되죠. 이게 뭐야 이게? 이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내 돈이지만 내가 다른 데 투자를 했으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었겠죠. 이 기회비용에 관련된 거죠. 이건 기회비용. 각각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비율을 우리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그래요. 이자율이에요. 이자율. 할인율의 개념이죠. 할인율. 공식도 있는데 우리 공식까지는 뭐 이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혹시 나중에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WACC는 자기자본 플러스 타인자본 분의 자기자본 곱하기 KE. KE가 뭐냐면 자기자본 비용이에요. 이게 자기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 똑같아요. 자기 자본 플러스 타인 자본 위 곱하기 타인 자본 곱하기 여기는 타인 자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돈을 빌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해요. 부채를 이용하면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이게 뭐야? 세율만큼 뭔가 감세 효과가 있어요. 감세 효과 곱하기 KT 뒤에 뎁트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죠. 이게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타인 자본 비용. 웨이티드 에버리지 합니다. 가중평균하는 거죠. 이 비율만큼. 이렇게 하면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라는 게 구해진다는 거죠. 저런 것까지 좀 알아두시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물류의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원가를 배분한다는 건 뭐예요? 각각 개별적인 물류 활동이 있는 거예요. A 활동, B 활동, C 활동이 있어요. 각각의 원가가 있을 것인데 각각의 원가 중에서도 뭐예요? A라는 활동, 25번 보시면 활동이 있어요. 물류 활동도 A 활동, B 활동, C 활동이 있어요. 각각의 개별적인 원가가 발생을 합니다. 원가가 발생하죠. 원가 발생, 여기도 원가 발생. 왜? 물류가 투입되니까 다 원가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가 중에서도 공통적인 원가가 있어요. 공통 원가라고 하죠. 공통 원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야. 배분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 문제는 저런 공통 원가를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분의 기준에 관련된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문에 더 많은 원가를 배분한다. 수익 부담의 원칙, 응능 부담의 원칙 이런 것들이죠. 두 번째, 공평성을 기준으로 분배할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원가 대상 산출물의 수익 기준으로 분배할 수도 있다. 네 번째, 자원 사용의 원인이 되는 변수를 찾아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분배한다. 좋습니다. 작업 시간이 많이 들었거나 생산량이 많거나 그러면 거기다 더 배분을 해준다라는 거죠. 정답 5번이에요. 대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효율성이라는 건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란 말이에요. 산출. 효율성이란 건 조금 투입했는데 많이 산출하면 많이 갖다 주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원가란 건 배분의 문제인데 효율성이란 건 효율성의 문제란 건 조금 다른 문제다. 원가를 배분하는 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공통원가 같은 경우는 어때야 돼요? 만약에 A가 100시간을 사용했고 B가 50시간, C가 30시간 이용했으면 어디 제일 많이 배분해야 돼요? 여기 배분해야 되는 거죠. 생산량을 봤더니 100, 50, 30이에요. 여기 제일 많이 배분하는 게 맞죠. 근데 효율성이란 건 효율성은 뭡니까? 투입 대비 산출이에요. 산출. 투입 대비 산출했더니 이거 많은 것부터 해주느냐? 이건 다른 문제란 얘기죠. 정답 5번이에요. 5번. 그래서 이 공통 원가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1번, 2번, 3번, 4번을 대부분 가지고 한다는 거죠. 5번. 효율성은 기준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5번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25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좀 난해한 문제들도 있었고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한 문제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아까 문제 중에서도 어떤 문제 있었나요? 3번 문제 같은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재무통계 관련된 문제들도 조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했을 것 같고 11번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11번 같은 것들도. 나머지 문제도 좀 풀 수 있는 것들도 있었지만 좀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었고 또 25번 같은 것도 또 생각하는 거 여하에 따라서 또 답이 또 다르게 또 체크한 분들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좀 우리가 완벽한 것보다도 평균 60점을 위해서 이제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과락을 맞지 않고 어느 정도 평균적인 점수만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통, 마케팅을 통해서 기출문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